네, 안녕하세요. 저 조금 전에 소개받은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뭐 경력도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대학에서 주로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소설가로 또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가요? 저보다 조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04년생? 05년생도 계세요? 04, 05. 06도 있으세요? 2006년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군요. 2006년, 2005년이면 지금 이제 16살, 17살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17, 18.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거네요. 춘향이보다도 많으시고. 그렇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랑 저 사이에 굉장히 큰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을 이제 뭐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여러분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여러분을 부르는 분들이 있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래요? 그 말도 이제 안 쓰는구나. 뭐 네이티브라는 말 뜻은 아시죠? 원주민. 그러니까 여러분을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언젠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예 태어난 사람. 그 나라에서 디지털 나라라는 게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디지털 세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좀 뭐 글자를 깨치고 뭐 주변 세상을 좀 익혔을 때 네이버가 이미 있었죠. 한국에. 네이버가 2000년 생겼거든요. 여러분 유튜브가 등장한 걸 보시진 못했죠. 그냥 언젠가 주변에 뭐 삶을 깨치고 보니까 유튜브가 있었던 거죠.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태어나서 한글을 배울 때쯤에 이미 인터넷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1975년에 태어났는데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은 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 23살 되던 때 제가 군대를 1998년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인터넷이란 말을 들었어요. 이러면서 그런 게 있다고 되게 이제 막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집에서는 못하고 그 대학에 가야 됐어요. 대학에 가서 인터넷 사용권이라는 거를 쪽지를 받아가지고 30분 정도 인터넷이 되는 PC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30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였느냐, 제가 준비한 뭐 화면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옛날 기사 검색하는 카인즈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제가 인터넷이라는 말이 한국 신문에 제일 먼저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을까 이걸 봤습니다. 1994년 이전에 한국 언론에 인터넷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딱 6번입니다. 딱 6번이고 여기는 이제 5개 기사가 있네요. 주로 저기 제일 먼저 쓰였던 게 1991년 매일경제 기사지요. 그 다음에도 92년, 그 다음 93년.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여기 중간에 보이십니까? 국제적인 학술 연구망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국제적인 학술 연구망인 인터넷에 한국관문국이 한국기술원에서 한국통신으로 이관됐다. 그 밑에도 1993년 7월 7일 기사. 학계도 외국과 컴퓨터 통신 바람, 연구자료 주고받고 편지 보내고. 이때만 해도 저기도 설명이 있죠. 전 세계적인 학술 정보망 인터넷 가입자 늘어. 저 때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일반인은 인터넷이라는 걸 쓸 일이 없고 저처럼 들을 일도 없고 1993년까지는 학자들이 쓰는 거였어요. 학자들이 대학에서
뭐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랑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랑 서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전까지는 팩스로 보내고 뭐 그 시간 미국 시간 낮 시간일 때 기다려가지고 전화로 하고 편지는 안 썼는데 뭐 팩스 정도 뭐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구 자료를 주고받고 편지를 보내게 됐다.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1993년. 네.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도 인터넷 그래도 한국에서 빨리 한 축이죠. 20대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젊은 대학생이었고 인터넷 뭔가 뭐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 해가지고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인터넷 사용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30분 동안 빌려가지고 해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이 되면 조금씩 사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요거는 보이십니까? 1996년 2월 3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네, 지금은 참 너무 웃긴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가 뭐냐면 그때 인터넷을 가입하려면 요즘 그냥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제일 쉽게 하는 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연결하시죠. 네, 스마트폰으로 연결하시면 여러분 뭐 SKT 쓰시는지 KT 쓰시는지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동통신 업체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스마트폰 살 때부터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고 내가 집에 PC가 있고 우리 집에 전화선이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걸 연결을 하려면 뭔가 막 컴퓨터를 막 한참 조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고 불렀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중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아이넷 기술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아이넷 기술, 이 1996년에 그 업체에 가입해서 인터넷 사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초창기 사람들이죠. 그 아이넷 기술이 자기네 서비스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 수기 공모전이란 걸 엽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여기서 인터넷 안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죠? 한 26년 전에는 인터넷을 써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서 인터넷 써본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활용수기 공모전, 난 이렇게 인터넷을 써봤다 이런 거를 원고를 받았어요. 그 인터넷 활용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의 그분의 사연입니다.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 아십니까? 그런 단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시면 조금 이름 보게 될 거예요. 경제정의실천연합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되게 큰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서 그 단체의 간부입니다. 자료실장. 그러니까 그 경실련의 자료실장이면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는 사람이고 해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검색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기 좋다고 하니까 인터넷이란 걸 내가 가입을 해봐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며칠 밤을 샌 끝에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 찬란하게 떠오르는 넷스케이프의 홈페이지는 감동 그 자체였다. 넷스케이프라는 것도 모르시죠, 여러분? 주로 뭐 쓰세요? 크롬 쓰세요? 삼성 브라우저 쓰십니까? 파이어폭스? 엣지? 웨일. 웨일 요즘 좀 점유율 높아진다면서요? 웨일, 뭐 크롬, 뭐 엣지 나오기 전에 이제 익스플로러가 한창 인기였고 익스플로러 좀 전에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제일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하도 사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분도 어리석은 분 아닐 거예요. 당시 나이가 연세가 38세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니고 자기 컴퓨터에 넷스케이프 CD를 가지고 옛날에는 컴퓨터에 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CD로 설치를 했는데 CD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도 접속을 못해서 그걸 하는데 며칠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며칠 밤을 새고 결국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뭘 봤느냐 하면 그 접속한 그 소프트웨어 넷스케이프라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제일 처음에 떴겠죠.
예, 그게 뜨니까 인터넷에 드디어 내가 접속했구나 해서 감동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되게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아마 지금 인터넷에 접속되는 건 당연하고 접속이 안 되면 되게 충격과 공포 막 이럴 분인데 그랬습니다. 되게 여러분이랑 저랑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저는 디지털이라는 게 그래서 나이가 20대 중반이 돼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는 두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고 디지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나라밖에 경험을 못했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뭐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나 뭐 앱 보면은 여러분처럼 되게 직관적으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데 여기 계신 뭐 강원, 춘천, 성남에서 오신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되게 그걸 익숙하게 다루시고 가끔 부러워요. 가끔 부럽기도 한데 가끔 안 부럽기도 해요. 네, 왜 안 부러우냐면 여러분은 디지털 나라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지 잘 모르세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디지털 나라의 안 좋은 점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날로그 나라에서 있다가 디지털 나라로 옮겨갈 때 어떤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매체 혁명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고 그 매체 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혁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잘 모르십니다. 오마이뉴스는 다들 아시죠? 네. 오마이뉴스도 모르십니까? 아 그래요? 뭐 그 네이버 뉴스는 아시죠? 네이버 뉴스 가끔 보다 보면 오마이뉴스 기사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아니 진짜 오마이뉴스 모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언론 중에 1호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시는 신문은 아마 거의 다 인터넷 신문들일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로 뉴스를 보시죠? 인터넷 언론이 2000년에 창간이 됩니다. 2000년에 창간이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종이로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성냥팔이 소녀 동화를 보신 분은 계시지만 살아서 성냥을 파는 소녀를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는 걸 보면 옛날에 안데르센이 살았을 때 덴마크에서는 소녀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냥을 팔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동화가 나왔겠죠? 네. 여러분 신문팔이 소녀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단어는? 그렇습니까? 신문팔이 소년이라는 말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처럼. 근데 저는 성냥팔이 소녀는 못 봤는데 신문팔이 소녀는 되게 많이 봤고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인터넷으로 나오기 전에는 종이로 다 보니까 그 신문을 이렇게 끼고 뭐 아침에 지하철 같은 데서 신문이요 이러면서 팔았어요. 오후 5시에도 팔고 주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걸 읽어주면서 팔았습니다. BTS 바이든 만났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팔았어요. 그때 이제 종이 신문을 하루에 한 번 나오니까 매일 아침에 그냥 그 신문을 보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신문을 안 보고 매체라는 게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두 개뿐이니까 굉장히 다들 꼼꼼히 읽고 꼼꼼히 봤죠. 근데 인터넷 언론이 2000년에 창간이 되고 이후에 갑자기 우후죽순 많이 생겨요. 그렇게 PC로 인터넷 뉴스라는 거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24시간 아무 때나 PC 앞에 앉으면 뉴스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죠. 되게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YTN도 없었고 뭐 CNN도 없었고 있긴 있었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뉴스라는 거는 9시에 그냥 9시 뉴스, MBC, KBS 두 방송만 있을 때 그때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은 언제나 뉴스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5살 혹은 6살 때 한국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건 이제 아이폰으로 들어오는데 2009년에 들어옵니다. 2009년에 들어오고 아이폰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3살 혹은 4살 때 2007년에서 아이폰 누가 만들었죠? 그런 건 아시나요? 아, 그래요? 예. 스티브 잡스 살아서 얘기하는 거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라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그 사람은 고인이었던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너무 라떼는 막 하고 있나요? 예. 2007년에 미국에서 아이폰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돼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 이 기사는 광풍 아이폰 국내 상륙할까라는 기사이고 아이폰이란 게 미국에 나왔다는데 스마트폰이란 게 미국에 나왔다는데 한국에도 이게 들어올까? 뭐 이런 걸 들어올까 물음표가 나온 거 보면은 당시 분위기를 아시겠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이 아이폰에 대해서 반응이 뭐였냐면 국내 시장에서도 과연 통할 수 있는 제품인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 이게 국내 뭐 삼성전자, LG전자 혹은 SK텔레콤, LG텔레콤 같은 회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뭐 아이폰 뭐 들고 다니면서 뭐 그걸로 뭐 영화도 볼 수 있다고 하고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밖에서까지 이렇게 인터넷을 접속해야 될까? 그런 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대로 속도를 못 내서 LG전자 같은 곳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많이 뒤처지게 됐죠. 삼성전자는 그때 재빨리 들어오자마자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재빨리 그거를 만들어내서 갤럭시 시리즈를 결국 성공을 했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2007년의 반응 중에 그런 게 있었고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뭐 빨리 사는 사람들은 빨리 샀죠. 뭐 유행 뭐 따라가는 사람들. 저는 언제 샀냐면 2011년에 샀어요. 그때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국내 시장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는 제품인지 SK텔레콤이 알아본다는 저 말이 무색하게 들어오자마자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한 2년 만에 몇백만 명이 삽니다. 저는 그 중에서 조금 늦은 편이고 2011년에 샀으니까요. 제가 2011년에 아이폰을 사니까 먼저 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강명아, 너 아이폰 쓰면 인생이 바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친구를 비웃었어요. 아니 뭐 아이폰 사면 사는 거지 뭐 인생이 왜 바뀌어? 그리고 일주일 있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에 저 그냥 이렇게 밖에 있으면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책 들고 다니면서 책 읽고 뭐 이랬는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10분에 한 번씩 꺼내서 봐요. 10분에 한 번씩 뭐 이메일 왔나? 뭐 글쎄 뭐 새로운 거 뭐 소식 뭐 어디 안 생겼나? 뭐 이런 거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 보세요? 많이? 몇 번 보세요? 100번보다 적게 보시는 분 계세요? 100번보다 적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진짜로? 저 되게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100번 넘게 봅니다. 100번 넘게 보고 정말 10분에 한 번씩 수시로 보고 계속 뭐 정보를 봅니다. 근데 아이폰이 나오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 오마이뉴스를 PC로 오마이뉴스나 인터넷 언론을 PC로 볼 때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었었어요. 그대로 PC 화면으로 PC 화면이 크니까 그렇게 봤는데 아이폰으로 보게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니까 글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카드 뉴스는 다들 아시죠? 카드 뉴스랑 그 전에 인터넷 신문 뉴스, 신문 기사랑 뭐가 다릅니까? 어떤 점이 제일 다른가요? 맞습니다. 내용이 적습니다.
카드뉴스와 그 전에 PC로 보던 신문 기사의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카드뉴스는 글자가 극단적으로 적어요. 보통 카드뉴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제일 앞에 뭔가 여러분 낚시하는 뭐가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는 뭐 이러고, 예, 뭐 궁금하시면 화면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예, 밉니다. 밀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한 뭐 8개, 9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매 화면마다 그림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문장이 한두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8개, 9개 화면을 넘기고 나면 제일 끝에는 뭐 공유하시려면 뭐 클릭해가지고 뭐 카톡으로 공유,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구성 맞죠? 네. 이 구성은 그 전에 신문 기사하고는 인터넷 그 PC 시절에 읽던 텍스트 콘텐츠하고는 매우 다르게 이미지가 아주 많고요. 매 화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글자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글자를 잘 못 읽고 또 스마트폰으로는 다른 일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이해를 못하면 바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화면을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고 다음 게 계속 궁금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카드뉴스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그림책이죠. 그림책이랑 굉장히 구성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림 한 장 있고 밑에 한두 문장 되게 쉬운 게 있고 또 넘기면 되고 그 전까지 신문 기사를 읽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림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쓴다라고 할 때 그 전에 그거를 저보고 8문장, 9문장으로 쓰라 그랬으면 웃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8문장, 9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복잡한 문제라서 8문장, 9문장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은데 이 포맷이 카드 뉴스라는 포맷이고 스마트폰으로 그걸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8문장, 9문장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카드 뉴스로 무슨 세상을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간편하게 1분 만에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그 사이트를 홍보를 할 겁니다. 1분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분으로 보는 세상, 1분 안에 습득하는 지식은요 너무너무 요약을 해서 사실상 그 원래의 내용하고 많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어떤 복잡한 사안을요 8문장, 9문장으로 요약이 안 되는 사안을 8문장, 9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잘못 요약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큰 착각인데 지금은 이제 카드 뉴스라는 게 하도 보급이 돼가지고 그냥 그걸로 알았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1분 만에 세상을 알았다 이런 것들. 근데 카드 뉴스가 굉장히 히트를 하죠. 그리고 카드 뉴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뉴스들이 결국 스마트폰에 최적화되게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딱히 뭘 하지 않았지만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PC에서 네이버 뉴스 아무거나 가져온 건데요. 요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약 보시죠. 요약본. 카드 뉴스 나온 게 2014년으로 기억을 해요. 2009년에 한국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보급이 됐고 한 5년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형태인 뉴스 폼, 카드 뉴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 카드 뉴스가 나오고 한 2년 있다가 저 요약 보시라는 게 생깁니다. 이 기사가 깁니다. 길어요. 뭐 별로 복잡한 기사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했고 뭐 오후 9시까지 8,000명대 신규 확진이 됐다. 그렇게 복잡한 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은 길어요. 8문장, 9문장보다는 길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보기 힘들고 사실 카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적합한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안 읽습니다.
네이버 뉴스도 그렇고 미디어 다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기능을 내놓느냐, 요약봇 기능을 내놓습니다. 모든 기사에 저 요약봇 아이콘이 있고 그걸 누르면 인공지능이 세 문장으로 줄여줍니다. 네. 미디어 다음은 200자로 줄여주고 네이버 뉴스는 세 문장으로 줄여줍니다. 제가 아까 8문장, 9문장으로 줄이면 굉장히 왜곡이 쉽게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하게 왜곡이 되죠. 네. 가끔 보면 용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사람이 줄이는 것도 아니니까 인공지능이 줄이는 거니까 어떤 때 보면 야, 인공지능 기술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긴 기사를 이렇게 나름 그래도 틀리지 않게 세 문장으로 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좀 황당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예 인공지능 뭐 어떤 그 기술의 오류 때문에 정말 턱도 없이 요약할 때도 있지만, 요약한 문장만 보면은 그 문장 자체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원래 기사에 있던 내용이 많이 빠지고, 이 요약한 문장을 본 사람들이 과연 그 기사를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8,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보다 2,982명 적다. 수도권, 비수도권 얼마 나왔다. 이거 보면 이 앞에 기사를 다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된 기사를 100건을 읽는 것보다 요약 안 된 기사 10건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제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10대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일은 전혀 없어요. 책임을 지실 일은 전혀 없고, 여러분 앞서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맞게 뉴스를 보급한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한마디로 불량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씹기 좋고 먹기 좋고 간편하지만 불량식품이다. 여러분한테 공급이 되는 뉴스는 아날로그 시대에 공급이 됐던 뉴스보다 많이 불량식품이다. 여러분이 제일 쉽게 보는 기사들은 카드뉴스도 그렇고 또는 요약봇도 그렇고 많이 불량식품이고, 이 불량식품을 많이 보면 정신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문장으로 요약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남의 이야기도 그냥 요약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못 읽겠어. 긴 이야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때부터 2010년대 후반부터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는 풍경이죠. 많이들 보시죠. 어디 뭐 누가 긴 거 쓰면은 누가 요약 좀 뭐 이러고, 여기 특히 이제 세 줄 요약, 여러분이 다니시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서도 뭐 세 줄 요약이 국룰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누가 길게 하면 세 줄 요약 좀, 이렇게 긴 거 이해 못해요, 세 줄 요약. 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제 또래보다는 여러분 또래일 겁니다. 많이들 이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환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 문장에 적합하지 않고 짧은 문장을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 줄 요약이라는 문화가 생겼고 세상 만사를 세 줄 요약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쓰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30분 동안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쓰기가 둘 다 잘 안 되고 있다. 제일 간단하게 긴 글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고, 많이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냥 짧은 글 140자 이내로 쓴다든가, 인스타그램 사진 옆에 짧은 글을 올린다든가, 페이스북도 긴 글 올리면 뒷부분이 잘리죠. 여러분 SNS라는 환경 자체가 여러분한테 길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게 쓰면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길다고 안 읽고 세 줄 요약 좀이라고 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여러분이 쓰는 글 자체를 짧게 세 줄로 쓰게 되고 읽는 것도 세 줄 이상이 되면 못 읽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는요,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정보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세 줄의 요약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긴 정보,
지식이라는 게 긴 정보, 조직적인 그 긴 정보의 어떤 논리를 갖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긴 글을 못 읽고 긴 글을 못 쓴다는 거는 그만큼 지식과 지혜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위험하지 않은 어떤 그냥 뭐 좋은 기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다가 서서히 위험성을 깨달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그냥 뭐 아이도 피우고, 여러분 옛날 뭐 한국 민속화 보면 어린아이가 곰방대 물고 담배 피우는 것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피우고 여성도 피우고 임산부도 피우고 다 피우고 이러는데, 피우다 보니까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고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담배 그렇고요. 최근 사례를 보면 뭐 DDT라는 약물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군요. 네. DDT. 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기적의 살충제였죠. 너무 좋았어요. 그걸 뿌리면 벌레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고 사람한테 전혀 해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한테 그냥 뭐 뿌렸습니다. 머리에 뿌리고 막 옛날에 뭐 이 있고 벼룩 있고. 저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 세대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DDT를 뿌리면 DDT가 생태계에 남아서 계속 농축이 돼서 새들의 알 껍질이 얇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DDT를 이제는 금지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프레온 가스라는 걸 많이 썼어요. 프레온 가스를 썼는데 그때도 그게 뭐가 해로운지 몰랐죠. 뭐가 해로운지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프레온 가스가 사람한테는 해가 없는데 그게 대기권 위로 날아가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프레온 가스를 금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좀 여기 같은 건물은 아닌데 제가 있던 교실 같은데 좀 비용 좀 적게 들여가지고 쓰는 곳에 성면으로 많이 건물 지붕 같은데 올리곤 했어요. 성면이 이제 암을 유발한다는 걸 알게 돼서 금지를 합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은 1990년대 후반에 대중화가 되고 스마트폰이 2007년, 한국엔 2009년 보급이 되고 이제 쓰인 지가 2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인터넷은 쓰인 지가 2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은 쓰인 지가 몇 년 됐네요. 20년 조금 안 됐는데 하여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기고 저는 이게 뭔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뭔가 위험한 것 같다. 되게 심오하게 프레온 가스가 어디 날아가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걸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게 설마 연관이 있을 줄 몰랐는데 DDT가 새 알을 깨버린다는 거를 연관이 있을 줄 모르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저는 어떤 사회의 지식 수준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그 구성원들이 시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야 가능한 그런 제도이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사람들이 점점 짧은 정보, 요약된 정보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사람들의 주의력이 되게 짧아지고 집중력도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게 아니면 잘 안 봐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인기를 모으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관종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관종 비즈니스를 펼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유튜버 중에도 혹시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BJ 누구 BJ 누구 뭐 이런 것들 약간 보면 내용이 별로 뭐 지식이 담겨 있지도 않고 뭐 그 사람이 되게 뭐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지만 하여튼 하도 이상한 짓을 벌여가지고 눈길이 가기 때문에 계속 클릭을 하게 되고 그 클릭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벌고 관심 경제라고 합니다. 어텐션 이코노미. 우리말로 그냥 관종 비즈니스, 관종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저는 다 그거에 인터넷과 SNS 혹은 스마트폰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되게 전에 예상치 못했던 희한한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희한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까? 그 기술이 좋긴 좋은데 우리 사회에 좋게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그 기술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되려면 그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저희가 맞닥뜨린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질문이고 저도 맞닥뜨렸고요. 여기서 뭐 인문학을 하시든 사회과학 쪽으로 가시든 아니면 과학 공학 쪽으로 가시든 이게 너무 큰 문제고 우리 사회 문제니까 이거를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좀 멋있는 답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나 기성세대들한테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위험한 물건, 되게 위험한 문화를 저희가 20년 전, 10년 전에 퍼뜨렸고 여러분께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자분들께서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짜 뉴스인 것을 판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가짜 뉴스를 좀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것도 가짜 뉴스도 인터넷 그리고 SNS, 스마트폰이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종이 신문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가짜 뉴스라는 문제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불거졌을까? 뭐 일단은 인터넷 언론이라는 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과거보다 훨씬 그 언론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의 어떤 질적 저하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품어볼게요. 가짜 뉴스를 판별하면 가짜 뉴스가 사라질까요? 가짜 뉴스 판별하면 가짜 뉴스 사라질까요?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도 되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왜 하냐면요. 어떤 가짜 뉴스는 이걸 판별하는데 능력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짜라 가지고 그거를 뭐 어쩌라는 말이지, 이거 가짜인 거 다 알잖아 뭐 싶은데 근데도 그게 막 퍼지고 그래요. 서울대 뭐 팩트체크 센터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건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거는 뭐 50% 정도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맞습니다.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에 뭐 제 선배도 계시고 거기 계신 분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되게 미안한 말씀인데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한 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를 이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왜 힘을 발휘하냐면 가짜 뉴스가 쫙 퍼졌잖아요. 퍼지고 그게 가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에 이미 영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짜야라고 지적을 할 즈음에 그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다른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링컨이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일부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되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할 때에는 진실만 말해야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공인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노리는 바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생각이 없어. 그냥 다음 선거 때까지만 잠깐 속이면 돼. 예. 또는 이 사안에서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짜 뉴스로 다른 사안을 만든 다음에 나한테 오는 공격이 이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가짜 뉴스였다 할 때 즈음에는 이미 내가 원한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 자체가 이게 판별될 거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판별돼도 돼. 판별돼도 되는데 오늘 내일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돼 라는 생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퍼나르고 만드니까 이걸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에 아마 조금 한 과목일 건데요. 저는 그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한다. 판별하는 능력을 판별하는 기술을 보급을 한다.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약간 회의적인 기분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뉴스가 이렇게 짧게 빠르게 퍼지는 그 환경 자체를 좀 기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뉴스가 이렇게 빨리 퍼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계속 뉴스 화제가 바뀌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막 별거 아닌 일들이 사람들 앞에 오르내리고 어느 유튜버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전쟁을 참여를 했다든가 어느 유튜버가 어느 BJ가 누구랑 헤어져가지고 눈물에 뭘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막 저희의 뉴스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되게 사람들 관심을 모으잖아요. 어느 연예인이 형이랑 재산 분쟁이 있었다든가 그게 과연 그렇게 알아야 되는 문제인가? 계속 그걸 짧은 뉴스를 하루에 100개씩 보는 사람은 가짜 뉴스에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긴 뉴스를 하루에 10개만 보는 사람은 좀 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긴 뉴스를 가짜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고 판별하는 기술을 잘 모르겠고 그 기술이 있은들 과연 가짜뉴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는 거고 질문을 주신 분께 숙제를 드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과거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던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젠더 갈등 같은 게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스마트폰의 등장이랑 그리고 지식에서 멀어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 되게 많이 생각해요. 지금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게 이제 리부트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한번 부트가 됐으니까 지금 하는 거 리부트라고 하겠죠. 1990년대에도 페미니즘 붐이 좀 불었었습니다. 그 젠더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거의 나라를 집어삼킬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제일 주된 이슈가 그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대통령 선거 때 20대 남녀표 갈라진 것보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20대 남녀표 갈라진 게 더 크더라고요. 이 속도대로 가면은 이제 총선이 2년 뒤에 있을 건데 그때는 정말 제일 첫 번째 이슈들이 아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젠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게 논쟁을 해가지고 의견이 좁혀지고 좀 생산적인 해법들, 담론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논의의 수준이 좀 저질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배후에 뭔가 인터넷 문화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커니즘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인터넷 문화가 이런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가? 가설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죠. 확증 편향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랑 같은 의견인 사람들을 인터넷에서는 만나기 쉬우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의견이 극단적으로 되어간다. 굉장히 젠더 갈등에서도 이쪽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계속 점점 더 극단적인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고 이쪽도 점점 더 그렇게 된다. 그게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연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세 줄 요약으로 의견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복잡한 사안을 너무나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줄 요약 보통 이런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나쁜 놈이다. 추천 좀.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렇고 저런 면에서 보면 저렇고 이쪽 주장은 이런 면에서 일리가 있고 저쪽 주장은 이런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쪽 주장에서는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길어서 못 읽겠네요. 뭐 좋은 글이군요. 하지만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 이것도 인터넷에서 의견 교환을 할 때 논의의 수준이 저질스러워지는 게 어떤 인터넷 환경의 특징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젠더 갈등이 이제 블랙홀처럼 정치 사회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도 인터넷 등장하기 전보다 논의 수준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어떤 흑인 민권 운동이라는 게 1960년대, 70년대에 와가지고 90년대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갔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퇴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메커니즘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사회학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인류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연구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메커니즘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SNS, 스마트폰, 인터넷 환경이 그런 젠더 갈등의 큰 연료였지 않았을까. 그 무대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아까 질문도 그렇고 이번 질문도 그렇고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한테 답이 없어가지고 참 저도 아쉽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1분에서 2분 정도로 짧은 영상들로 이슈를 알려주거나 KBS나 SBS 같이 방송사에서도 5분 정도의 짧은 영상들로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런 영상들을 봐서 알아낸 지식도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드디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고 너무 좋은 질문이고 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식 아니죠. 지식이 슬로건이 아니에요. 지식이 구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짧은 구호들, 표어들 이런 거는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카피들 그런 것들은요.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짧게 함축된 어떤 말들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잘 움직이고 그래서 멋진 표어들 여러분도 뭐 인생의 표어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좋습니다. 표어 길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인생 표어가 3페이지야 막 이런 사람 없죠. 다 뭐 짧은 문장들 아닙니까? 저는 제 인생 표어 항상 미소를 잃지 말자인데요. 뭐 인생 표어들 뭐 나이키 슬로건 같은 거 나이키 슬로건이 뭐더라? 네, Just Do It. 아디다스 슬로건 뭐죠? Impossible is nothing. 예. 그게 뭐 불가능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1, 이런 이유로 힘들고 2 이렇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Impossible is nothing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Just do it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근데 이건 지식이냐? 지식 아닙니다. 짧은 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대체로 길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은 그거를 쓰려면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몇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도 안 되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해야 돼요. 글자 그렇게 긴 거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본을 해가지고 붙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지식이 여러분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지식이 긴데 그 긴 거를 글자로 써가지고 다 하려니까 현재 여러 가지 미디어 기술상 오디오북으로 그걸 2시간 내내 듣고 있든지 아니면은 책으로 보든지 뭐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지식을 그냥 글자로 적어가지고 어떻게 들고 다닐 용도를 해보니까 책인 거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지식을 접하려면 뭐 사실 신문 기사만 해도 많이 요약한 건데 더 요약하고 더 요약을 하다 보면은 지식이 아니게 됩니다. 전 카드 뉴스도 별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에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화면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자체를 짜증을 내고 못 견디니까 1시간짜리 유튜브도 처음에 유튜브가 생겼을 때는 막 1시간짜리 영상들을 그냥 올리곤 했어요. 유튜브라는 환경을 영상 제작자들이 잘 몰랐던 거죠.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이 1시간이니까 유튜브에도 1시간짜리 올려야지. 그럼 사람들이 그 1시간짜리를 끝까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나가는 때가 15분대래요. 15분이 넘어가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숏폼 콘텐츠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든 영상을 15분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영상 제작업자들의 많은 프로듀서들의 잠정 결론입니다. 저도 TV에 가끔 나갑니다. TV 가끔 나가면 뭐 제가 최근에 나갔던 프로그램 무슨 뭐 범죄를 다루는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TVN에서 방영을 할 때에는 1시간 반짜리로 방영을 해요. 근데 TVN 유튜브 채널에 올릴 때에는 다 15분으로 쪼개가지고 올려요. 그 영상을 제작할 때부터 15분으로 쪼개기 쉽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요즘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15분으로짜리 숏폼을 보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 더 젊은 분들 20대 초반들은 15분도 길다. 한 50초만 보자. 이렇게 해서 뭐가 떴죠? 틱톡. 네. 틱톡 보다가 15분짜리 못 보죠. 틱톡만 보고 뭐 이러면 뭐 제가 이제 오늘 올 때도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에서 보여주는 영상들 뭐 1분짜리 정말 숏폼 콘텐츠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리얼 숏폼? 숏폼? 1분짜리 영상들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뭐 1분맨 이런 사람들이 뭐 1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울 것 같으면 여러분 공부를 왜 하세요? 고등학교 화학 수업 화학 교과서 1분 만에 그냥 하고 물리 1분 만에 하고 대학 가가지고 1분 만에 모든 과목 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되게 지루하고. 근데 꾸역꾸역 배우는 이유가 어른들이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지식이 원래 지루해서 그래요. 지식이 원래 지루해요. 길어가지고 길고 막 중간에 자극적인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포함한 어떤 그 영상 플랫폼에서 점점 짧은 영상 그 포맷이 대세가 되어가는 형태는 그대로 지식과 멀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상이 그러하고 그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짧은 거 재밌어가지고 짧은 거 많이 봐요. 굉장히 기성세대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 보지 말라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인데 그러합니다. 저는 저대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당장 하셔야 될 학업이 있고 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는 시기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뭘 연구를 한다 혹은 사회의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인터넷, SNS, 스마트폰 문제도 한번 떠올려 주시고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